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교육포럼 사회를 맡은 교육종합연구원장 송성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교육포럼에 영상분들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주제가 학교 현장의 교권과 학생인권 보호의 현재도라는 주제로 교육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권과 이제 학생인권이 이제 최근 올해 이번 여름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고요. 오늘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 포럼에서 논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한국교원대학교 정유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수빈 교수님이신 임동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김희창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박사과정 현직 부천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계시죠. 예, 토론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교권과 교사와 학생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좋은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정유주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주 교수님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상담 심리 전공 교수님이시고 현재 한국아동청소년 상담학회 부회장이시고 상담 심리 전문가 그리고 수련 감독 전문가 청소년 상담사 이런 이제 자격증을 갖고 계시고 이 분야에 정말로 많은 연구를 하셨고 오늘 아동 청소년들의 지금 학교에서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학교 폭력, 사이버 폭력 속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을 공감하기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정여주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의 정여주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속에 이제 워낙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우리가 교사로서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지, 그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0분 정도 시간이어서 제가 이제 강의 자료 원래 드린 것에서 조금 이렇게 줄여가지고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크게 세 파트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얘기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공감할지, 또 가해 학생 얘기들, 이렇게 두 번째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요새 워낙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 폭력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피해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할 때 OX 퀴즈예요. 한번 그냥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그러니까 내가 피해 학생일 때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피해자가 받은 상처가 약해지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X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징계가 세져야 된다. 물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해자 징계가 세다고 해서 피해자 친구들이 상처를 안 받았다던가 또는 선생님들이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걔가 이제 전학 갔으니까 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으니까 너희 후련하지 않냐? 그냥 말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학생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용서라는 건 가해자를 위해 하는 것이다. 가해자를 용서해야 그들이 이제 좀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면 X입니다. 이것도 X입니다. 사실 가해자 용서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피해자인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 트라우마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피해자 친구들을 좀 이해하는 것들을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사실 학교 폭력을 당하면, 피해자들이 당하면 흔히 일어나는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크게 나타나는 건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고요. 그 다음에 사회공포증, 우울장애,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 중독까지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요. PTSD라는 거는 그 트라우마를 겪은 다음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사실은 이제 가해를 당하면 당연히 뭐 며칠 동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PTSD는 그게 계속되어서 나의 인생 전반을 잡아먹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특징을 보면 계속 꿈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학교에서 나를 왕따시켰는데 그 소외되는 감정이 꿈에서도 계속 재현되고 플래시백처럼 이렇게 계속 길 가다가 떠오르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버이던스, 회피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 장면을 얘기하면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하고 또 억압을 해서 정말로 기억에서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 교실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특성들도 나타나죠. 그다음에 인지와 기분의 부정적 변화. 그래서 뭐 부정적인 정서가 많이 일어나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많이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피해 가해자라고 해서 얘네가 이제 분노를 막 폭발하는 수준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얘네가 이제 쌓여있던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들이 터져 나온 거라고 보실 수 있죠. 또 학교 안에서 교실 내에서 예를 들어 소외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폭력을 당했는데 그걸 가지고 모든 그룹에 내가 사회적 지지 체계로 있었던 모든 그룹에서 다 소외당한다고 느끼는 이런 특성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과각성,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예민한 어떤 자극이 있어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굉장히 큰 특징들이고요. 또 사회공포증으로도 많이 가는데요. 한번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과도하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친구 사귀는 걸 다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내가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데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까지 가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외톨이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으로도 굉장히 많이 가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사례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자살 기도를 하거나 자해를 시도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그냥 단지 그 순간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괴로움을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되게 우울해지는 게 깊어져서 내 인생 전체를 우울하게 느끼는 이런 순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참여나 공부나 아니면 사회적 활동, 나의 성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동기가 떨어지는 이런 특성으로도 가고요.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 중에 많은 퍼센티지가 그 학교를 그만두려고 시도하는 이런 특성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식욕 나 체중의 변화도 나타나고요. 뭐 학교를 가기 힘들어하거나 수면 습관의 변화나 이런 것들도 우울장애의 특징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인터넷 중독은 사실 학교폭력 피해랑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주 연구 분야가 또 인터넷이나 사이버 폭력 이쪽 분야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상담에서도 많이 만나고 연구를 하면서도 많이 만나는데요.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학생들의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사실은 학교에서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학교에서 본인이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사이버 세상에서 자기가 설 자리를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는 도피처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본인이 이제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있지만 내가 게임 세상 속에서는 굉장히 지지를 받고 뭔가 인기가 있는 친구가 되는 이런 것들의 만족감을 느끼면서 인터넷 속으로 점점 빠져드는 이런 특성들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인터넷 중독인 친구들 연구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특성이 나오는 게 이 안에서 본인들이 현실에서 결핍된 욕구를 충족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의 셀프에 대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를 학교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하면 내가 학교에서는 괜찮은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친구들은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본인한테 되게 원인을 많이 찾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안에 들어가면 내가 되게 힘도 세지고 게임 안에서의 캐릭터가 뭔가 내가 되게 인기 있는 캐릭터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을 구해주는 캐릭터가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현실에서는 괜찮은 나가 아니지만 인터넷 속에서는 괜찮은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빠져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인터넷 중독인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학교 폭력 피해를 계속 당하다 보면 얘네들이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 의사를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게 돼요. 왜냐면 이걸 받아주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근데 그게 인터넷 세상 속에서는 너무 쉽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이거에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중독으로 빠져드는 친구들 중에 그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공간만큼은 내가 안전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고 안전하게 친구를 사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애들이
인터넷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이해가 돼. 어떤 면에서는 현실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트라우마로 인터넷 중독까지도 많이 갈 수 있는데요. 결국 이런 네 가지 특징을 많이 보이는 이 피해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감해 주기 위해서 교사가 취해야 할 자세를 이제 몇 가지만 가져왔어요. 이제 상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길게 강의해야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한 팁들만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피해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하는 실수 중에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그 사건을 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특히 이게 제가 뒤에서 사이버 폭력 얘기할 때 조금 더 얘기가 나오긴 할 텐데요. 애들이 뭐 카톡 속에서 컷다 당했다 이러면 선생님들이 아 그건 가벼운 거 아니냐 카톡 보면서 나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어떤 작은 사건일지라도 아이들한테는 그 피해자 아이들한테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선생님이 나의 편이 되어줄 거라는 믿음을 주면서 적극적으로 상황을 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했던 친구들 중에 가장 상처받았던 선생님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선생님이 야, 나 때는 더 심했어. 나 때는 친구들한테 맞기도 했어. 근데 너 그 사이버 폭력에서 당하는 건 맞은 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을 좀 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되게 상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너의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주고 그거를 공감해 주려는 마음을 가지는 입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오히려 애들이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네가 별거 아니라고 말했지만 선생님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거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쉽게 얘기할지라도 나는 너의 말을 먼저 들을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이런 자세를 이제 다가가는 게 중요하고요. 또 안심하고 안전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해주는 거 이런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선생님이 경청해 줄 거고 이게 도움을 청하는 게 창피한 일이 아니다. 도움을 청하면 진지하게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면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 누군가 널 괴롭힌다면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서 믿음을 주는 거. 근데 이게 선생님들하고 또 제가 교사 상담도 많이 하거든요. 상담해보면 이해는 돼요. 너무 힘들고 바쁘고 행정 처리할 것도 많고 반에 관리 애들도 많은데 어떤 애 하나가 계속 자기가 친구들한테 당한다고 찾아와서 매일매일 얘기하면 선생님들도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선생님들이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밀어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조금 이 학교폭력 피해를 좀 지속적으로 당하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진단명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선생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이것도 연구로 이제 밝혀진 것들인데 실제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 친구들의 특성이 또 나온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ADHD가 있거나 아니면 우울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걔네들이 이제 되게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적 기술이 떨어지는 친구들도 피해 학생 중에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아 너가 우울증으로 진단받았으니까 우울하니까 애들이 잘 안 놀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좀 말을 걸어보려 이라든가 아니 네가 너무 인터넷 중독이니까 그런 거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그런 표현들보다는 우울증으로 진단받거나 ADHD로 진단받는 애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먼저가 아니라 얘네가 병리적으로 우울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지수 체계 속에서 이제 힘들어해서 우울증으로 가겠죠. 인터넷 중독으로도 가고.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을 좀 헤아려주는 이런 자세를 교사가 취하는 게 피해 학생들한테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해 학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하면 흔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옛날 시대에 이렇게 가해 학생들은 체급도 우람하고 막 이렇게 리더십이 있고 굉장히 뭐랄까 학교에서 1등 짱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그런 학생들도 가해 학생 중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연구되는 것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도 OS 잠깐 한번 두 문제로 볼게요.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모두 라포 형성이 매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얘네는 너무 반항적이고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학교폭력 가해자들 중에 적대적 반항장애나 나중에 반사회성 성격장애까지 가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어요. 권위자에 대한 불신을 가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 중에 또 많은 아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을 찾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서 가해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 대상이 되어주는 것도 되게 필요할 수 있고요. 가해자의 징계가 강하면 가해자 애들이 되게 잘못을 쉽게 뉘우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것 또한 사실은 가해자의 징계 수위가 가해자의 성찰을 이끌어내고 재범률을 줄인다라는 연구 결과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징계가 세진다고 해서 또 그 짓을 안 하진 않는다는 거죠. 징계는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사실 사회적으로 처벌하는 역할만을 교사가 한다고 생각을 하면 최근에 이제 그런 케이스를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위원회에 들어가서 너무 이제 힘드니까 바로 경찰한테 넘겨버리거나 바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 이거를 범죄로 가정하고 이렇게 약간 사회적인 어떤 처벌을 하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돌리는 경우 얘기도 제가 학폭위에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교사의 역할은 처벌의 역할이 아니죠. 이들을 교육해서 가해자 애들도 내 학생들이기 때문에 얘네가 이런 일을 다시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교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물론 처벌도 필요하지만 처벌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변화를 시킬 수 있는지 관점에서 얘네들을 이해하고 얘네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가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연구 결과로 나온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조건화된 동조형인 가해자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서적 취약형이고요. 세 번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반사회적 성격형이 있어요. 그래서 가해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반사회적 성격형은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조건화된 동조형은 내가 또래 친구들하고 비슷해지고 어울리기 위해서 위협이나 공격에 참여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애들을 얘기를 해보면 또래 집단이나 주변 내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으려고 가해에 동조하는 거죠. 근데 아마 선생님들이 여기 듣고 계시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진짜로 학폭위에서 가해자로 잡혀오는 애들은요. 그 가해자의 우두머리인 머리 좋고 정말로 가해를 주도한 애들은 잘 안 잡혀와요. 동조형인 가해자 애들이 좀 많이 잡혀오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의 무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제 했던 애들은 이렇게 머리 이렇게 막 똑똑한 머리 굴려가지고 빠져나오질 않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잡혀오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폭력이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은 사실 해요. 하는데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친구들하고 동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거죠. 가해도 같이 하는 거죠. 특히 이게 사이버 폭력으로 넘어가면서 더 많아졌어요. 왜냐면 사이버 폭력에서는 옛날에는 이제 그냥 전통적인 학교 폭력은 같이 때리는 것까지 가려면 사실 행동화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것도 같이 동조하는 애들이지만. 근데 사이버 폭력에서는 가해자 친구, 우두머리인 친구가 야, 걔 사진 좀 찍어서 올려봐 하면 그 친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 또는 그 친구들의 웃긴 사진 또는 망가지는 사진을 올리면 내가 인기 있어지니까 같이 하는 애들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이 사회적으로 조건화된 동조형에 많이 속한다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한 행동이 옳았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 행동을 하게 된 기제가 친구들한테 인기 있기 위해서 내가 이런 웃긴 사진 올리면 내 인스타가 인기가 많아지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행동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동조형의 친구들은 왜 친구들의 사랑을 그렇게 해서 받아야 했을까? 다른 방식으로 친구들한테 인기 있어지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상담에서 많이 얘기하는 편이고요. 또 하나는 정서적인 취약형인데요. 이 친구들의 경우는 사실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굉장히 예민해서 폭발적으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부모님하고 되게 정서적 거리감이 있거나 애착 형성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도 깊은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고요. 얘네들은 자기 감정 조절, 정서 조절, 분노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가해 행동을 약간 충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서 조절 상담이 되게 필요한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고 전통적인 아이들이 반사회적 성격들인데요. 얘네들은 원래 공격성이 좀 높고 공감 능력이 현저히 낮아서 어떤 폭력 행동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자기가 했던 폭력에 대해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이런 걸 함으로 통해서
자기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친구들인데요.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발전할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리 상담에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사 혼자 심리 상담을 하기 좀 어렵고요. 이랬는데 정말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되는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 한 10분 정도는 사이버 폭력으로 조금 더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최근 흐름이 전통적인 학교 폭력은 줄어드는 추세고요. 최근 한 5년간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 사이버 폭력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사이버 폭력은 익명성을 가진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은 교사 혼자서 가기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사이버 폭력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법안에서 아직 사이버 따돌림이라는 이름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교 폭력의 굉장히 작은 한 유형으로 사이버 따돌림이 법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사이버 폭력의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경험하신 선생님도 많으실 거예요. 뭐 애들은 그러니까 피해자 애들은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때 자살 기도까지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속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이버 폭력 가해자 애들은 처벌을 받아봐야 학교에서 봉사활동 정도의 처벌을 받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사례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법적인 그런 법안에서 처벌받은 사례들을 많이 이렇게 조사했던 연구를 했었는데 우리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뭐 예를 들어 어떤 애 나체 영상을 요새 딥페이크 같은 걸로 얼굴만 따가지고 나체 영상 붙여서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퇴학 처벌을 안 받아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뭐 아니 강제 전학 처벌도 안 받았던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법안에 아직 사이버 폭력이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싸워왔어요. 한 2, 3년간 국회에 법안을 올리는 싸움들이 있었고 아직은 법안 통과를 못했고요. 따끈따끈한 얘기인데 2023년 10월 얼마 안 됐죠. 지난달에 이게 본회의를 지금 통과해서 사이버 폭력 법안이 학교 폭력 법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법으로 확고하게 된 건 아니고 통과를 했다는 이제 소식을 저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사이버 폭력이란 사이버 속에서 사실 지속적 반복적 이런 용어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원래 학교 폭력에서는 지속성이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당한 거 가지고 학교 폭력으로 잘 확립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사이버 폭력은요, 한 번 해도 지속성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사이버에 내 약간 흑역사 사진이 딱 올라가면요, 내가 그 사이트에서 내리라고 해도 다른 사이트로 이걸 퍼나가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이걸 본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지속성, 반복성이 없어도 사이버상에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가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이버 폭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안이 이제 통과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이버 폭력의 유형을 좀 간단하게만 보면 크게 제일 많이 있는 게 언어 폭력이죠. 사이버상에서 욕을 하거나 모욕을 하는 거. 이 언어 폭력에서 또 크게 얘기가 되는 게 플레이밍 현상이라는 건데 플레이밍이 원래 불꽃이라는 얘기잖아요. 언어 폭력이 그냥 1대1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이버 폭력의 무서운 점은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전통적 학교 폭력에서 패싸움 같은 거 하잖아요. 여러 집단이 이렇게 두 집단이 싸우는 거. 근데 요새는 그게 다 온라인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떤 학교와 학교가 이 사이버 공간 속에서 이 불꽃처럼 패싸움을 붙기 시작하면 이게 엄청나게 크게 발전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누구를 욕하는 글이 올라왔대. 그러면 이 학교에서 가가지고 같이 싸워주는 거죠. 그럼 저쪽 학교에서도 또 와서 다 댓글을 하고 이러면서 엄청 큰 싸움이 되는 게 이제 플레이밍 현상이라고 해서 언어 폭력의 되게 큰 요소로 잘 쓰고요. 또 이제 신상 정보 폭로하는 게 되게 심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에스크드라고 해서 그 익명 질문하는 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익명으로 질문을 올릴 수 있고요. 익명으로 댓글을 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경찰에서도 못 잡아내요. 근데 여기에 애들이 계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신상 정보를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서울중학교에 정겨주라는 애 어떠니? 라고 누가 질문을 올려요. 거기에 그 질문도 익명으로 올라오고 거기에 대한 댓글도 정겨주 되게 못생겼잖아. 걔 되게 이상한 거 입고 다녀. 이렇게 댓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분명히 이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나를 아는 사람들 같은데 얘네가 누군지 잡아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지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폭로 공개가 사실 익명의 앱들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이게 큰 일들로 일어났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나의 사진이 돌아다닌다던가 나의 동영상이 돌아다니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이거 되게 앞으로도 되게 심각해질 요소이고요. 저도 되게 많이 경험해요. 저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많이 다니니까 이런 거 이제 캡처해가지고 막 어디 이렇게 제 사진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상처받지 않는 성격이어서 그렇지. 만약 이거 상처받기 시작하면 내 사진이 모르는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려 하면 되게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명예훼손죄 사실에 해당하기는 하나 익명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제가 이제 경찰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잡아내기 힘듭니다. 사실 그 에스크대 앱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폭위에 많이 올라오는 이제 이슈가 되는 사이트인데요. 그거를 경찰이 잡아낸 사례가 몇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IP 추적도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사분들이 다루기는 힘들죠. 애는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반인 것 같대. 왜냐면 나에 대한 그런 정보를 아는 건 우리 반 애들밖에 없어. 근데 누가 올렸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힘든 거죠. 이게 이제 사이버 폭력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뭐 아이디 도용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각한 사건들이 있는데 뭐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 사실 그,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카톡이나 네이버나 이런 거는 아이디를 한 사람이 세 개씩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디가 사기꾼들한테 팔리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단가가 5만 원이에요. 아이디 하나당 단가가. 그래서 5만 원인데 어떻게 하냐면 요새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한 이제 좀 약간 일진 같은 그런 애가 우리 학교의 애들한테 야 너 아이디 2개씩 더 만들어 해가지고 그 아이디를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실제로 사기꾼 성인하고 그걸 거래를 해서 5만 원에 거래를 합니다. 이런 사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제가 교장 연수 강의도 많이 하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가 잡히면 잡혀서 까보면 얘가 이 아이디 판 걸로 막 1,000만 원까지 벌고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법적 처벌이 되게 어려웠던 사례였는데 자기가 이 아이디를 자기도 그 친구들한테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2개씩 만들면 아이디 하나당 10,000원씩 줬대는 거야. 이게 남는 장사한 거죠. 5만 원 받아서 애들한테 10,000원씩 주고 나는 4만 원 먹은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자의적으로 10,000원씩 받고 팔았기 때문에 이건 법적 문제가 아니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거든요. 아이디를 내가 판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사례인데 이런 사례들이 학교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요새는 사기꾼들이 들어오는 것도 예전처럼 오프라인 현장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사기가 일어나는 이런 아이디로 사기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이버 폭력에서 그냥 흔하게 일어나는 건 이제 소외의 현상이죠. 그래서 카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카톡의 따돌림이 크게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진짜 카톡에서 따돌림 시키는 건데 예를 들어 우리 반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한 친구만 계속 유령화 시키는 거예요. 걔가 말하면 다 말해주고 친구들끼리 막 얘기해요. 걔는 없는 사람인 척하고. 그러면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따돌림을 당한 친구는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요. 또 상담에서 자살 기도를 했던 친구 얘기였는데 선생님들은 우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는 너무 큰 상처였는데 친한 무리 5명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하루에 동시에 프로필 사진을 똑같은 사진으로 나만 빼고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나만 따돌리고 그 친구들끼리 어떤 놀이동산에 가서 같이 옷을 맞춰 입고 찍은 사진을 프로필에 올린 거예요. 근데 나랑 원래 같이 놀던 친구들인데. 근데 그게 이제 그거 뭐 따돌림 사건이 돼가지고 왔는데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프로필 사진 내 마음대로 못 올려요. 이렇게 나오니까 담임교사는 되게 난감한 거죠. 근데 이거는 명백한 따돌림 현상이거든요.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요. 또 다른 이제 선생님들 아셔야 되는 이게 카톡 따돌림의 큰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따돌림이라고 해야 될지 폭력이 될 수도 있는데요. 카톡 감옥이거든요. 카톡이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내 맘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와도 내 맘대로 굴러가잖아요. 내 맘이 아닌 데로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도 진짜 단톡방 많아요. 근데 진짜 가끔 일하다 보면 단톡이 너무 많이 울리니까 귀찮아서 나올 때가 있거든요. 별로 안 주면 또 불러 나 들어야 된다고. 학생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단톡이라는 게 좀 무서운 게 내가 원치 않아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단톡 감옥이라는 거는 이 친구를 불러다가 이 친구가 싫어하는 사진들, 이 친구가 싫어하는 얘기들을 막 해서 이 그룹에 난 있고 싶지 않아 하고 나와도 계속 불러가지고 거기서 욕을 하는 그런 사태들,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심각한 따로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사기 얘기 할까 했으니까 좀 넘어가고 스토킹, 뭐 성희롱 성폭력도 있는데 요거는 사실 설명하기 너무 길기 때문에 사실 음란한 대화나 음란한 영상을 보내는 것도 사실 우리 시절처럼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요. 단톡방에서 공유하고 서로를 찍은 것들도 아까 얘기했던 딥페이크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앱이거든요. 거기서 이걸 합성해가지고 보내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런 게 이제 학교폭력위원회에 많이 올라오는 사례도 있어요. 그러면 사이버 폭력 피해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트라우마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크게 보면 정서적 변화가 있는데 굉장히 수치심을 많이 느껴요. 이게 약간 전통적인 학교폭력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전통적인 학교폭력 피해자들도 수치심을 느끼긴 하지만 사이버 폭력은 예를 들어 나에 대한 어떤 사진이 누군가 가해자에게 올렸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끼리의 왜 내가 한 5명 친구들한테 어디 창고 흘려가서 맞았어. 이래도 수치심은 느껴지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광대한 수치심이 느껴진다는 거죠. 이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더라도 그 사진이 내려오더라도 이걸 본 건 몇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수치심이나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요. 또 관계 전체에 대한 허탈감을 느끼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익명성 때문이기도 한데요. 상대가 누군지를 끝까지 모르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가해자를 알면 걔네가 벌을 받든 걔네한테 사과를 받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가해자를 끝까지 모르는 케이스가 있으면 이 피해자애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해자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친한 친구 사귀어서 뭐하는 어차피 이런 누구도 없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돼서 굉장히 세상 혼자 남는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상담에서 이게 사이버에서 일어난 거니까 현실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다가가면 안 되고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두렵고 공포스럽다는 거를 느끼면서 다가가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교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선생님들도 사이버 공격을 많이 겪는 거죠. 왜냐면 선생님들은 되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예전처럼 선생님 욕을 교실 뒤에서 하지 않아요. 다 사이버상에서 하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스트레스를 느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사이버상에서 나가는 게 오프라인보다 더 무섭고 더 슬프고 힘든 이유에서 이런 것들을 좀 공감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지적으로 생기는 변화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을 다 일반화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되게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공격적이구나. 사람들은 다 약간 악한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이버 심리학 이런 책들을 보면 평소에는 되게 모범적이고 착한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이버상에 가면 내가 숨겨놨던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피해자 애들이 사람들은 다 쓰레기라는 라고 이렇게 인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화되는 게 무서운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그보다 더 심각하게 느낀 건 이게 이제 연구 결과에서 나왔던 건데 피해 문제를 나의 탓으로 돌려요. 이게 이제 우울증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인데 내가 뭔가 잘못을 한다. 내가 관계에서 문제를 한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해서 자존감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인지의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개입을 할 때는 저희 이제 상담 쪽에서 인지치료가 있는데요. 이 사이버 폭력 사건이 사실 한 명에게 악플이 달린 건데 이거를 과장해서 생각하는 이런 인지적 왜곡 이런 것들을 반드시 다뤄줘야 되고요. 특히 자기 비난으로 자기 원인으로 돌리는 이런 특성들을 교사들이 이렇게 짚어내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악플이 달린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은 가해자애들은 훨씬 더 가볍게 달거든요.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나에 대해 저 애는 이런 애야라고 고민하고 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자기 비난하는 이런 특성들을 인지적으로 다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해자들이 하는 행동 반응 중에 가장 위험한 것만 한두 개 얘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제일 위험한 것 중에는 맞대응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위험한 건 상대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해자한테 복수를 못하니까 다른 복수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피해 가해자라고 부르는데 내가 피해를 당해서 가해자로 변화되는 거 이거를 오프라인 학교 폭력에서보다 사이버 폭력에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나요. 피해 가해자 퍼센티지가 거의 40% 50%까지 연구에서 나타나는데요. 그런 이유가 상대가 누군지 모르니까 나도 열받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한테 화내는 거죠. 근데 내가 악플이 달렸으면 나는 다른 애한테 가서 악플이 달려. 그래서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해요. 특히 사이버 폭력 가해자로 잡혀온 애들하고 얘기해 보면 나도 억울했어요, 나도 당했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했기 때문에 가해를 했는데 내가 가해한 것만 증거로 남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로 잡혀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행동적 대응이 굉장히 2, 3차 피해로 갈 수도 있고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현실적으로 알게 해주는 게 상담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해 학생의 특징은 조금 아까 전통적인 학교 폭력하고 비슷해서 조금 넘어가서 보면은 특히 이제 그 아프람이라는 연구자가 가해 학생, 사이버부터 가해 학생 특징을 크게 네 가지로 봤는데요. 아까 전통적인 학교 폭력에서 하나 추가되는 게 그 얘기예요. 복수심을 보이는 천사인데, 이거는 학교 폭력에서 피해자였던 애가 사이버에서는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맨날 어떤 애한테 당한 거. 근데 너무 억울해. 근데 이거를 참고 참다가 사이버상에 게시글을 쓰는 거예요. 익명으로. 우리 반에 정겨주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맨날 친구들 괴롭히고 나쁜 놈이야 라고 폭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거는 엄연히 얘기하면 사실 내가 먼저 당했던 거잖아요. 근데 증거는 게시글만 증거로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사실 피해자였는데 학교 폭력에서는 피해자였는데 사이버 폭력에서는 가해자가 된 경우가 많고요. 또 다른 경우는 천사인 애들인데 뭐냐면 내가 당한 건 아니야. 근데 우리 반에 진짜 친구들 맨날 괴롭히는 애가 있는 거야. 근데 나를 괴롭힌 적은 없어. 근데 내 친구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보다가 이거를 폭로하는 글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이버 폭력 가해자이지만 얘네가 억울한 마음도 많고 친구를 복수해주고 싶어하는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그것이긴 하지만 이게 사이버 폭력상에서는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이 욕구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누구가 도와주고 싶거나 아니면 또는 나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은 욕구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그런 해결 대안을 찾는 거 이런 게 상담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권력의 굶주린 아이는 아까 학교 전통적인 학교 폭력에서도 굉장히 그 반사회적인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까 좀 다뤘어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게 참 저는 가슴 아팠는데 학교 폭력 가해자에 비해서 사이버 폭력 가해자들 중에 되게 많이 나온 게 그럼 재미로 했어요. 그게 걔가 그렇게 상처받았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퍼센트가 또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사이버상에서는 상대가 당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상대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는 오프라인에선 예를 들어 내가 누구한테 막 욕을 하면 걔 얼굴이 일그러진 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이버상에서는 상대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요. 그러다 보니 그냥 내가 재밌으면 하는 거지. 상대 왜 이렇게 상처받았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친구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학교 현장에서 문화를 좀 형성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사이버상에서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을 때 어떻게 힘들 수 있는지를 피해자 입장에서 좀 공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학교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입장에서는 이제 인터넷 리터러시나 인터넷 윤리 교육 같은 게 의무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가해자, 이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동조하다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같은 단톡방에 있었어. 근데 나는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가해자가 얘를 가해할 때 좋아요 하나 누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가해자의 행동을 부추기는 행동이 될 수 있고 또 가해자로 같이 인식될 수 있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요. 라고 얘기했지만 가해자 무리로 같이 조사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처벌까지 받지는 않지만 사실은 가해 행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사진, 이상한 사진이 막 올라왔는데 거기 좋아요가 막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또 상처를 받거든요. 가해 행동을 한 친구뿐만 아니라 그런 동조하는 친구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목격 학생 얘기는 제가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사실 학교 폭력에 비해서 사이버 폭력이 목격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전통적인 학교 폭력은 눈에 봐야 목격자니까요. 근데 사이버 폭력은 내가 그 댓글을 봤어. 내가 그 게시글을 봤어. 또는 그게 사진이 올라온 거 봤어. 또는 우리 반
독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봤으면 다 목격자죠. 그래서 사실은 그 학교 폭력, 전통적인 학교 폭력보다 훨씬 목격자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요걸 다 설명하면 시간이 이제 없을 것 같으니까 좀 요것만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 더 중요한 건 요 목격자 친구들이 훨씬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 우리 반에서 어떤 애가 막 맞고 있어, 어떤 남자애한테. 그러면 그 남자애한테 막을 수는 없지만, 무서우니까 막지 못하지만, 조용히 교무실 가서 선생님, 저희 방 와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네, 대부분 애들이. 근데 사이버 폭력은 단톡에서 막 그런 사실이 올라왔어요. 그럼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이렇게 심각한 일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애들이 가늠을 잘 못해. 그런데 마음에 이상한 찜찜함은 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목격자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도 제 책에서 기술하긴 했는데 이 연구가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전통적 학교 폭력을 목격자 연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의 연구도 이제 앞으로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이런 걸 목격했을 때 이게 사이버 폭력이라는 걸 애들이 명확히 알고 이걸 신고하는 시스템도 정확히 아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런 문화 속에서 내가 이걸 적극적으로 방어해 주는 거 또는 사실 게시글 같은 게 그런 게 올라서 너무 적극적으로 방어하면 또 내가 공격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도 함께 아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위험해지지 않으면서 이 목격한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그 피해자 친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어진 시간 단위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뒤에 이제 토론자 선생님께서 토론하실 때 또 추가적으로 얘기할 것들이 있으면 또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교수님, 고맙습니다.